중국 정부가 무려 20조 원을 넘게, 정확히는 22조 원을 쏟아부은 H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 회사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연치 않게도 2017년에 중국 우한에서 코비드-19하고 연관이 있는 우한에서 설립된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파산 결정 이야기는 먼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청산 절차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무려 200명이 넘는 그 임직원한테 회사는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나가라, 이제 끝났다, 이런 퇴사 요구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는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세금을 쏟아 부은 중국의 보조금을, 반도체 펀딩의 보조금을 20조 원 넘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20조 원이라는 돈은 공중분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목표가 원래 좀 허황됐어요. 이 회사의 목표는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7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 즉 7나노 이하 파운드리 회사가 되겠다. 그것도 비메모리 쪽에. 이 목표는 결국에 삼성전자 그리고 TSMC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내세운 발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와 걸맞게 CEO를 TSMC에서 또 인력을 빼왔습니다. 중국다운 어떤 전략을 취했죠. TSMC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CTO라고 장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CEO로 영입해서 이제 인력을 유출하고 또 연봉 몇 배 주겠다, 아파트도 주겠다 이러면서 데려왔겠죠. 그 다음에 그 HSMC에서 이제 추진을 한 건데 수십조를 쏟아 부으면서 이 장상이라는 CEO도 어떤 말을 했냐면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HSMC의 시절을 악몽이다 라고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1, 20조 주고 이제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어라 라고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니까 답이 없었던 거죠. 이 장상인은 결국에는 이제 SMIC, 그나마 중국에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이라도 내놓고 있는 SMIC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지금 가능성이 0%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청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중국의 형편없는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 말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그때부터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고 YMTC가 채권 불이행을 하고 푸젠지나가 박살나고 공장 문 닫고 지금 HSMC라는 회사가 2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공중분해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결과적으로 수치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2018년 말에 유튜브를 하고 그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비교하면서 형편없다, 중국은 지금 실체를 보여준 것도 없고 저렇게 돈만 쏟아 붓는다고 해서 반도체 기술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반도체 기술력은 기술이 나노대로 작아지면서 원가율도 동시에 개선되는 사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디스플레이나 자동차의 디스플레이와 조선 이런 데 비해서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절대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2018년에 말을 했어요. 2019년에도 말을 했고. 근데 그때는 대부분의 한국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중국 지금 동영상 찾아보시면 다 남아있는 기록이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근데 중국 기자가 아니라 한국 기자마저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많이 따라왔다, 이거 몇 년 안 남았다, 심지어는 삼성전자 따라잡을는데 2년 3년 안에 따라잡는다, 허페이 창신이라든지 그때 YMTC라든지 YMTC가 말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128단 내들을 하겠다, 말로만, 시제품 하나 내놓은 거 없이. 근데도 그거를 근거로 막 기술을 비교하고 이랬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3나노 D램을 이렇게 개발해야지 라고 언론에 발표했어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몇십조가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인프라와 이 미국의 반도체 그런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을까요?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다르게 평가를 했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멀티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그 사업의 구조적인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펀더멘털이 운용을 해서 나온 결과죠. 근데 그 현재의 결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미래 장기 성장성과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선호도를 반영하는 게 멀티플이거든요. 근데 그 멀티플이 2019년, 2020년 계속 낮았어요. 2020년 말에서야 그나마 이제 살아났죠. 근데 그때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에도 그때도 그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이 중국을 여전히 제재하고 있었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여전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 소설이었어요. 근데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때도 그것이 감지되고 있었고, 슈퍼사이클 멀티플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단순히 슈퍼사이클 멀티플에 더해져서 중국이라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이제는 의미 없다,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의미 없다라는 그런 심리적 안정세가 멀티플에 더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멀티플이 그전에도 똑같았는데 상황은 패권 전쟁이고 기술 전쟁이고, 이거는 미국이 중국의 이 핵심적인 안보의 요인이 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자들마저 중국 반도체 회사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정말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 반도체 내부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돈만 50조 정도 주면 그 라인을 깔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제가 2019년, 20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반도체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그 회사들이,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미국이 이렇게나 가격에 때려대니까. 그전에도 똑같았는데 강도만 세졌을 뿐이지 결국에 멀티플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잘 되고 나서 막 삼성이 어쩌고 한국이 어쩌고 이랬으면 그거는 양아치죠. 근데 저는 멀티플이 낮을 때, 시장 참여자가 중국에 대해 두려워할 때도 허페이창신, YMTC, 그리고 양쯔강 메모리죠. 그 다음에 푸젠지나 뭐 이런 회사들을 기술력을 하나하나 언급드리면서 삼성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은 오고 있다, 곧이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회사 M&A를 하나 하죠. 근데 정확히는 하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하는 거니까 이제 손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데 사바리라는 회사입니다. 사바리. V2X 그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V2X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V는 vehicle이고 2는 말 그대로 vehicle to X, everything, 모든 것과 자동차를 연결하겠다라는 어떤 자율주행차에서 또 하나의 한 부분에서의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자면 아이오닉 5가 V2L이라는 말을 씁니다. vehicle to road.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떤 그 부하 같은 것들을 자동차와 다 이게 그 연결을 시키겠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 부하들, 뭐 거기에다 뭐 가전기기를 연결하던, 핸드폰을 연결하던, 뭐 그 심지어는 광고에서는 뭐 음악 앰프 같은 것도 연결하죠. 그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vehicle to X면 이제 도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기타 사람과도 상호작용, 신호등과도 상호작용, 그다음에 옆에 뭐 예를 들어 도로에 가로등이 있다, 뭐 이런 거면 가로등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V2X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가 사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텔레매틱스라든지 ADAS 다들 아시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 보조와 지원은 뭐가 다르냐? 뭐 말장난 같지만 좀 더 단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 시스템은 원래 지금 카메라 센서라든지 뭐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은 좀 근거리라서 기술이 안 되고, 적외선은 야간에 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다냐 레이다냐 이러고 테슬라랑 다른 업체들이랑 싸우고 있고, 뭐 그 기술인데, 그런 센싱들과 프로그래밍이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보는 거고, 테슬라는 약간 태블릿처럼 돼 있고, 아이오닉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많이 넓혔죠.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커지고 이 차량 밖과 차량 안에 운전자가 소통하는 게 점점점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센싱 모듈들을 그거를 ECU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핵심이 되는 두뇌들을 그 MCU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뇌들인데 그 두뇌들이 지금은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카메라 보는 거랑 또 후방으로 카메라 보는 거랑 이 어라운드 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전방 그 누가 등장하냐, 온도냐, 습도냐, 뭐 기타 등등의 차량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는 모든 어떤 센싱들이, 좀 소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 비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보는 것도 있고 등등등이 좀 각기 다른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휴대폰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어팟을 끼잖아요. 그럼 에어팟은 MCU라고 따로 두뇌가 있어요. 예, 그 기기만의 두뇌가 그거랑 또 통신을 해서 결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각 기기마다 MCU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기마다 두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제 CPU가 처리를 하고 한꺼번에 처리를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센싱들을 지금 차량용에서 통합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지연도 덜 되고 어떤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각기 제조사도 다르고 뭐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통합 작업이 일단은 옵션 하나하나로 그냥 가는 건데, 이제는 통합으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차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멀티 액세스 컴퓨팅 기술이나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뭐 이런 기술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자율주행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좀 싼데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업체를 하나 삼성이 인수하고 이쪽으로 미래로 보고 가고 있다. 저는 전기차보다 핵심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물론 큰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만 보면 전기차 쪽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죠. 왜냐면 자율주행은 아직은 좀 1, 2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적어도 2025년 완전히 이제 편하게 누워서 갈 정도 되려면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론 머스크는 뭐 올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항상 일론 머스크가 좀 목표를 높게 잡고 빠르게 잡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머스크 타임을 감안해서 보면 일론 타임이라고도 하나요? 그거를 이제 2025년 저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차들이 이제 다 바뀌려면 이제 한참 걸리니까 그거 시간을까지 고려하면 2030년 뭐 35년 이때쯤이면 순차적으로 쫙 바뀌어갈 텐데, 이제 팔리는 거 완전 누워서 가는 게 팔리는 건 2025년이면 좀 팔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기차는 또 물론 친환경적인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미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할 때도 전기차로 갔을 때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이런 차량도 보고 하면 굉장한 기술 발전을 또 모터 베이스로 가면서 이뤄내고, 그다음에 친환경도 있고 뭐 인프라도 이제 깔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알겠는데, 그 이후에 파생되는 어떤 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파생되는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독자나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자율주행차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이제 검증이 됐다고. 우리가 지금은 불안하잖아요. 자율주행차 타면 이거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막 전방 주시하고 타게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그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체감, 몸으로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애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로보택시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로보택시 같은 거 우리가 차량 주차해 놨을 때 걔가 혼자 택시 하면서 돈 벌고, 그거 테슬라랑 우리랑 나누고, 그게 뭐 GM이 됐던 구글이 됐던 아무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라스트 마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가는 거고, 거기 안에 로봇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드르륵 해가지고 각 코 집까지 배달하면 택배 회사들의 인건비가 쫙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누우면 뭐 할까요? 드라마 보겠죠, 영화 보겠죠, 게임하겠죠. 그런 산업들이 원래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퇴근 후에 이거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뭐 유튜브 듣는 것 정도,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거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전방 주시 테만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좀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자동차 안에서의 엔터테인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드라마가 됐던, 게임이 됐던, 영화가 됐던.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 그리고 게임을 하는 그것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VR이라든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노는 메타버스도 결국에 기술이 얼추 맞아 떨어지면 가상 세계에서 한 한두 시간 놀다가 출근하는 거예요. 멀리서 살면. 예.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리니지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리니지 안에서 한두 시간 노는 거죠. 그 차량을 지금 운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 어떤 세계의 변화가 오고 거기서 핵심을 잡는 회사들은 플랫폼을 가지는 회사는 당연하겠죠. 예, 구글이 됐던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약 그게 돌아간다. 그럼 구글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지금의 애플처럼 다른 기반들이 생기겠죠. 테슬라도 하려고 그러고 뭐 다른 회사들 그 기반이 하나 있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공포를 주고 두려움과 걱정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 그게 게임이 됐던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그런 분야에서 지금은 먼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컨텐츠에서 혁신적인 이런 게 일어날 거다. 왜냐면 그걸 소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고 우리의 여가 시간은 길어지니까 요렇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거기에서의 큰 축을 차지하고 결국에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가진 회사들이 더 각광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방탄 BTS가 유명하다 그러면 빅히트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데서 방탄의 콘서트를 개최해요. 그럼 만약에 2억 명, 3억 명이 본다. 그러면 그 매출이 얼마일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 뭐 리니지가 세계에서 만약에 지금은 에픽 게임즈 같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그때 가서 뭐 자율주행 차에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도 커지고 거기서 쓰는 돈도 많아지고 그런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